동화은행의 작동 원리와 오늘날의 문제점. 오늘날 160개가 넘는 통화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통화 공급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저축과 임금 가치를 지속적이고 보이지 않게 희석하며 그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로 빼돌립니다. 돈은 기업, 은행과 부패한 관료를 위해 발행되거나 대출로 생성됩니다. 이런 구매력은 세금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힘든 방식으로 일반 대중에게서 탈취됩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 3일 경제 독립 아카데미 특집 방송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건데요. 자, 먼저 린 알든이라는 브로큰 머니의 저자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3일 경제독립 TV 멤버십 방에 린 알든 브로큰 머니의 저자의 한 30분 정도 비트코인에 관련한 그 영상을 한국어 더빙으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이걸 이제 일반 회원님께 제가 해설을 곁들여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린 알든은 그 브로큰 머니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 전기공학 학사 출신인데 좀 경력이 특이합니다. 원래 비트코인을 전문으로 한 금융인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전기공학 학사를 통해서 실제 그런 회사에 이제 근무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중간에 그 돈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취미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그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브로큰 머니를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책이 일약 그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자, 공학자 시절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연방항공청 FAA 조종석 시뮬레이션 시설의 전기공학자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이렇게 뜯어보고 분해하고 이제 이런 게 취미였는데, 돈에 대해서도 뜯어보고 분해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브로큰 머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책의 앞부분은 약 3분의 2는 그 수메르의 최초 기록 원장부터 이어지는 화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금과 은, 상품 화폐, 명목 화폐, 중앙은행, 중앙 준비 통화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8년에 그 화폐 발행이 왜 인플레이션을 부르지 않았는데 2020년은 불렀는가 같은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비트코인의 그 탄생 배경도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이제 된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자면 긴데 그런 이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좋고요. 도입 부분에 제가 잠깐 그 브로큰 머니 저자의 영상 한 3분 정도 맛배기로 보여드렸고, 제 해설 뒤에 이제 본 영상이 이어질 텐데, 여기서 제가 그 머스크 제국, 우리가 이제 테슬라, 스페이스X,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은데, 이 테슬라, 스페이스X가 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그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워런 버핏은 왜 비트코인을 정말 쓰레기, 쥐약에 비유를 했는지, 그런 부분, 그럼 과연 누가 맞을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우리의 몫인데 거기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가져가겠죠. 그러나 워런 버핏이라고 해서 모든 게 맞는 건 아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또 일론 머스크는 왜 테슬라 스페이스X에서 이 그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그 경제독립 TV 아카데미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숨겨진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팩트를 좀 점검해 드리면은 테슬라는 11,509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스페이스X는 18,712개의 비트코인을 가져서 두 회사가 합치면 3221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업 소유 비트코인 중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테슬라는 2021년 2월부터 보유가 시작이 되었고, 스페이스X는 2021년 초부터 보유를 해서 IPO 공개로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알려졌죠.
그래서 그 테슬라의 비트코인을 보면은 11,509개고 취득 원가가 3억 8,600달러. 그러니까 평균 매수 단가는 33,500달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현재 6만 달러 되니까 대략 계산해도 2배 정도 지금 그런 편가 차익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2021년 2월 15억 달러치를 사들이면서 비트코인 차량 결제까지 잠시 허용을 한 적이 있고요. 2022년에는 보유량의 약 75%를 매각을 했지만 나머지 11,509개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 단 한 개도 사거나 팔지 않았습니다. 자, 원가 대비로는 여전히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은 50%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도요. 자,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을 보면은 18,712개를 가지고 있는데 취득 원가는 6억 달러이고요. 평균 매수가는 35,000달러죠. 자, 그런데 현재 수익은 이제 100%가 난 거죠. 지금 6만 달러 되니까. 그래서 이 IPO가 되면서 2026년 상장 서류에 처음 실체가 드러났는데 시장 추정치는 당시 약 8,300개였는데 여기에 2배에 해당하는 18,71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공개기업 기준 손꼽히는 비트코인 보유사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현재 코인베이스에서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2024년 말 이후로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잉여 현금의 장기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본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는 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쥐고 있을까요? 네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장기 준비 자산 성격입니다. 트레이딩이 아니라 사이드 돈으로 고간에 묻어둔다는 거죠. 두 회사 모두 오랫동안 팔지 않는 게 이제 이 장기 준비 자산으로 바라본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인플레 해지인데 화폐 가치가 결국은 기업도 달러 베이스로 그 평가를 받고 하니까 달러의 값어치가 떨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흔들린다는 건데, 이럴 때 그 발행량이 정해진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고정시키는, 그러니까 방어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잉여현금의 피난처인데요. 자, 그냥 현금을 은행 예금에다 넣어놓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행에서 이자 거진 안 주죠. 그러나 비트코인, 물론 변동성은 심하지만 테슬라 비트코인이 회사 자금으로 이걸 보유함으로써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보유함으로써 이 그냥 현금을 쌓아놓기보다는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골드, 희소자산으로 옮겨 놓으면서 이제 얻는 베네핏이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엑스머니가 그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제국에서 엑스머니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미래 결제망의 하나의 포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왜 비트코인을 쥐고 있는지 네 가지에서 좀 해석을 해보았고요. 자, 엑스머니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전 세계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 엑스머니 트위터 사용자들의 지갑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월 출시된 X의 결제 서비스, 여기 그냥 이자만 해도 6%를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머스크는 웨스턴 위챗, 메시지, 쇼핑, 투자, 결제를 하나로 묶는 에브리띵 앱을 목표로 엑스머니를 만든 거죠. 그래서 현재는 달러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추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통합이 다음 단계로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왜 게임 체인저인지를 네 가지 면에서 본다면은 6억이 이제 10억이 된 거죠. 목표 사용자 규모가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 그러니까 엑스머니에서 이 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앱에서 바로 비트코인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테슬라의 전기차를 살 때도 비트코인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지코인으로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회사의 시너지, 이미 머스크 생태계에 비트코인이 이미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기업 차원의 일은 아니고 미국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쌓기 시작한 거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2025년에 미국은 비트코인을 금외환과 나란히 국가 전략 준비 자산으로 공식화했죠. 그래서 현재 20만 개 규모의 그 비트코인을 국가가 보유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텍사스,
뉴햄프셔 등 주 정부도 예산으로 비트코인 ETF를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랙록의 ETF IBIT가 있고 또 돈나무 캐시우드의 비트코인 ETF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제도권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공생하는 관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뜻하는 바는 세계 기축 통화국 이게 이제 그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을 수명을 연장시킨다면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추구하는 거는 중국이나 그 뭐 러시아나 그런 다른 세계에 대비해서 달러 패권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트코인의 절대적인 강자가 국가 차원에서 돼야 된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이 반토막 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 세계 그 돈의 흐름은 이제 바뀐다는 거죠. 달러의 패권에서 비트코인 패권 시대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월가 최강자들이 문을 열었는데 방금 소개한 블랙록이 IBIT라는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수백억 달러를 담고 있고 피델리티와 그레이스케일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 피델리티도 3위 정도의 그 랭크된 자산 운용사인데 여기서 이제 쓸어 담고 있고요. 자, 연기금융 보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트코인에 들어올 텐데 지금 이제 그 클래리티법 그리고 이제 이 비트코인은 이제 명확성 법안 이게 이제 통과 여부가 좀 관건인데 결국은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는 위스콘신 등 공적 연기금까지 비트코인에 발을 들인 상황인데 더 많은 이제 기관이나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확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폭풍 전야인 시대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 비트코인의 64%가 1년 이상 묶여 있는데 그만큼 비트코인은 팔지 않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또 어떤 나의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비트코인을 이제 포지셔닝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에서 반증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 독립 씨앗으로서의 우리가 비트코인은 왜 소액이라도 그러니까 단돈 10만 원이라도 왜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뜯어본다면은 정부 기관 머스크가 이미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담아가고 있는 거죠. 머스크 같은 세계 제1의 부자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비트코인을 테슬라와 스페이스X 회사 차원에서 안 팔고 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하자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일정 부분 내가 그 블랙록의 표현은 나의 그 포트폴리오의 2~3% 정도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물론 망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반대로 대박 성공을 한다면 그만한 기회를 뺏기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투자에서 유의할 거는 리스크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반년 내 반토막도 가능하죠. 이걸 우리는 이미 지켜봤죠. 12만 달러까지 갔다가 6만 달러로 반토막 났다. 이런 거는 이제 견딜 수 있는 여유자금, 비투자금이 아니라 여유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최종 책임은 이제 투자에 대한 책임, 경제 독립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자신에게 있는 거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나 경제 독립 씨앗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우리가 한번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은 이 세계 제1의 부자 머스크가 곳간에 비트코인을 조용히 담아놓고 또 미국 정부가 전략 자산화하는 이런 이유, 이런 이제 비트코인의 정체를 일정 부분 맛배기로 3일 경제독립 TV 특집 방송, 아카데미 특집 방송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50페이지에 달하는 PPT를 좀 비트코인에 만들어 놨는데요. 이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시간 될 때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한 뭐 3분의 1씩 나눠서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린 알든의 브로큰 머니 저자가 직접 밝히는 비트코인에 대한 필요성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지식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 짧은 공지를 드리면은
이렇게 그 커피 한 잔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께는 주요 영상을 먼저 더빙해서 선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향해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시간 싸움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먼저 선공개를 해드리고, 또 일반 회원분들에게도 시차가 있지만은 또 그 다 이렇게 챙긴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우측 하단에 보면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은 공짜 버튼인데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3일 경제독립TV에 유익한 경제독립 재테크 복지 정보를 한 번에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어지는 린 얄든의 30여 원 영상 정주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람들이 더 나은 돈을 찾아 외부로 눈을 돌리면 자본 통제나 다른 마찰 요소들이 그들을 붙잡아 두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부유한 국가들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점점 더 소수의 손에 집중됩니다. 정부 장부에는 빚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합의가 없어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기술 발전으로 물건은 더 저렴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시스템 내 통화량을 지속적으로 늘려 물가가 계속 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고 경제 활동을 조정하며 미래를 위해 구매력을 저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 면에서 발전했지만 돈 자체는 여전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고장난 상태입니다. 저는 렌 알덴이고 이 문제를 이해하려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가난하게 자라며 저축과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저와 남편은 우리의 뿌리와 가족, 친구들이 있는 미국과 이집트에서 매년 시간을 나누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장난 돈이 선진국에서는 미묘하게, 개발도상국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 시스템 분석과 투자를 업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해하며 이해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돈도 이해를 위해 분해해야 할 시스템입니다. 이 영상은 관련 지식을 요약해 전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제 저서 고장난 돈을 참조해주세요. 금융 시스템의 실패 원인과 개선 방안을 다룹니다. 통화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복잡함을 걷어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시다. 돈이란 무엇인가? 현장에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창은 남고 모피가 없다면, 저에게는 모피가 남고 창이 부족하다면 그건 우리의 필요가 일치하는 비교적 드문 경우입니다. 이 물물교환 시스템이 5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경제로 커지면 10개의 고유한 거래상이 생깁니다. 20가지 제품이면 190개의 거래상이 생깁니다. 또한 100가지의 서로 다른 제품이 존재하게 되면 거래상의 수는 4,950개까지 증가합니다. 더 효율적인 거래 방법이 필요합니다. 거래 시점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당신에게 창은 남고 모피가 부족한데 저에게는 창과 모피가 모두 남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저에게 모피를 요구하면 저는 나중에 알 수 없는 호의를 받는 대가로 모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유연한 사회적 신용이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는 특별히 갚아야 한다는 기대 없이 사회적 신용의 일환으로 선물을 주고받곤 합니다. 외부에서는 누가 도움이 되고 누가 짐인지 기억합니다. 공동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회적 이력 때문에 더 관대하게 베풉니다. 큰 규모에서는 더 공식적인 신용 시스템을 따릅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사람은 현재 가치를 빌릴 수 있지만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지역 당국이 종종 있습니다. 제빵사는 고기가 필요하고 정육점주의는 빵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빵사는 빵 신용을 만들 수 있는데 각 신용은 미래의 빵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정육점 주인이 이 빵 신용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으면 거래가 성사됩니다. 그럼에도 정육점 주인은 제빵사가 계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것이라는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상품을 돈으로 사용하는 것도 해결책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을 찾고 그 사람도 당신의 물건을 원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사람들은 휴대하기 편하고 나누기 쉽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희소하고 널리 원하는 보편적인 재화를 모든 거래의 한쪽 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 사이에서는 조개 껍데기 장신구가 흔한 돈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작고 오래가며 착용 가능하고 만들기 어렵고 널리 선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기, 착용 가능성, 심미적 매력,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한다는 점 때문에 조개 껍데기 장신구를 더 많이 얻으려 했습니다. 당신에게 창이 부족하고 제가 물건이 필요 없다면 조개 껍데기를 요구합니다.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그 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고 나중에 제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장신구를 거래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상품 화폐가 발전하면서 금화와 은화는 수많은 제국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얇은 원반 형태의 동전들은 표준화된 모양과 무게, 순도를 갖추어 누구나 쉽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거래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동전이 우위를 점한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금과 은은 그 고유한 특성 덕분에 다른 상품들에 비해 공급량을 늘리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둘째, 크기와 순도가 보장된 주화는 원자재 금속보다 거래에 사용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셋째, 국내에서 발행된 주화는 외국 주화보다 일반적으로 수용성과 유동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내 표준 단위의 통용을 보장했습니다. 결국 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돈은 결제와 저축을 위한 장부라는 것입니다. 고대 화폐 시스템은 보통 상품 화폐와 신용이 혼합된 형태였습니다. 상품 화폐는 자연 법칙에 의해 속성과 제약이 결정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가 거래의 기준으로 삼을 표준 단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상품 화폐를 직접 보유하는 것은 타인의 기억이나 부채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양한 신용 계약은 구두나 서면으로 인간이 관리하는 공유 장부를 의미하며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지인 간 거래나 공유된 권위의 보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행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세시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인기 있던 종이 기반 금융수단인 수프타자는 하왈라라는 시스템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방식에서 하왈라다르 환전상은 한 도시에서 운영하고 사업 파트너는 다른 도시에서 일했습니다. 도시 간에 돈을 송금하기 위해 개인은 지역 하왈라다르에게 금을 예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수취인은 다른 도시의 하왈라다르에게서 같은 양의 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하왈라다르 간의 신뢰와 신용 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장거리 송금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관계가 확립된 하왈라다르들은 고객을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신용 기반 거래를 수행하면서 서로 간의 정산은 덜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안전한 환경에서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상인들은 도시 간에 부피가 크고 위험한 금을 훨씬 더 자주 운송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종이 기반 신용 시스템 아이디어는 기독교인과 무슬림 간의 무역 및 전쟁 교류를 통해 유럽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에서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복식부기의 발전은 점점 더 복잡한 신용 계약과 유명한 금융기관들의 등장을 촉진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명은 유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더 복잡한 금융 종이 수단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 전문 용어로 유통 가능성이란 금융수단을 다른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더 널리 쓰이고 유동적임을 의미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단순한 비유통성 종이 수단은 원래 생성 시 지정된 특정 당사자만이 상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종이 수단은 특정 당사자에게 발행되어 그들의 상환을 의도하지만 유통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는 타인에게 양도하여 대신 상환받게 합니다. 이는 더 많은 상대방을 연결하는 더 복잡하고 신뢰받는 금융 네트워크를 포함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지폐와 같은 종이 수단은 소유한 사람이 자산으로 가지며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게 합니다. 물리적 소유 외에 이전 절차는 없습니다. 이 세 번째 형태는 크고 널리 인정받는 기관의 존재에 의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인들은 이 지폐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객이 은행이 준비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의 금 기반 은행 시스템에서 고객들은 예금과 지폐를 언제든 상환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든 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 신뢰를 자주 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은행가들은 금의 일부만 고객 상환용으로 유지하면서 나머지를 대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전액 지급 준비 제도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예금자가 언제든 상환할 수 있는 모든 요구불 예금이 유동성 준비금으로 전액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이 실행하는 모든 대출은 동일하거나 더 긴 기간의 정기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2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면 최소 2년 이상의 정기 예금 증서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간 일치 관행은 항상 이행할 수 없는 유동성 약속을 피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의 많은 부분은 전액 지급 준비 은행 대신 부분 지급 준비 은행 제도를 선택했는데 여기서 요구불 예금은 언제든 상환 가능합니다. 비록 그중 일부만 즉시 상환을 위해 준비금으로 보관되지만 말입니다. 이 방식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상환하거나 인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추가적인 부분 지급 준비 예금이 생성됩니다. 이 예금은 다른 은행에 예치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다시 부분 지급 준비 관행의 대상이 되어 즉시 대출될 수 있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순환은 본원 통화에 대해 이중 계산, 삼중 계산, 사중 계산 등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은 실제 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 청구권으로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잘 작동하지만 가끔 파국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중앙은행은 부분 지급 준비 은행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고 갈등 시기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없는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자유은행 제도라고 불립니다. 자유은행 체제에서 은행들은 스스로 금을 보관하고 예금을 발행하며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지폐를 유통합니다. 물론 그들도 정부가 정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으면 상황은 바뀝니다. 모든 은행은 중앙은행에 준비금을 예치하고 중앙은행이 금을 대신 보관합니다. 이 체제는 준비금을 관리하는 중앙은행 내부에서도 부분 지급 준비 관행을 수반합니다. 부분 지급 준비 은행이 예금 인출 사태에 직면하면 대출 자산을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시에는 은행 간의 상호 불신으로 인해 가용 준비금 대비 과도한 화폐 청구권이 발생하여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중앙은행은 통화를 추가 발행하곤 하는데 이는 통화 가치 하락을 유발합니다. 금 태환 중단과 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 많은 중앙은행과 정부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금 기반 통화를 완전히 버립니다. 동화 신용을 움직이는 통로는 매우 복잡하며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구조가 진화합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은 국가 간의 국제 무역 결제와 외부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국이 별도의 중앙은행 통화 원장을 유지하는 시스템에서는 상대방 통화의 건전성에 대해 서로 불신하는 경우가 많기에 국제 무역을 위해 여러 통화를 통합할 글로벌 준비 자산이 꼭 필요합니다. 1871년 이후 이 시스템은 3번의 구조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이후 현대 금융시대는 1871년부터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국제 근본위제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860년대의 전시는 최초의 대서양 횡단 케이블 완공으로 통신을 혁신하여 대륙 간 즉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1871년 보불전쟁의 종식은 유럽 평화의 시작과 국제 근본위제의 광범위한 채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남북전쟁 중에 은행 시스템을 중앙 집중화하고 유럽과 함께 근본위제를 채택했습니다. 전시는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과제도 가져왔습니다. 거래는 이제 국가와 대륙을 넘어 빛의 속도로 일어날 수 있었지만 물리적 돈의 결제는 물질적 한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불일치는 차익거래 기회를 만들었고 은행들은 이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먼 거리의 가치 이전을 독점했습니다. 종이와 전신통신을 활용해 실제 금을 물리적으로 보내고 확인할 필요를 최소화하며 서로의 원장을 업데이트했습니다. 1875년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는 돈과 교환의 메커니즘이란 책을 냈습니다. 제2023년 저서 브로큰 머니처럼 제본스는 돈의 역사와 기술적 발전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전신과 같은 빠른 통신수단 덕분에 물리적 금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며 거래가 빈번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특히 런던을 중심으로 중앙 집중화되고 있었으며 은행가들은 중앙 청산소를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했습니다. 제본스는 또한 이러한 효율성 증대에 따르는 상당한 위험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실제 금 보유량보다 금에 대한 청구권이 약 20배 더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은행가들이 부분 지급 준비 청구권이 금에 대한 약속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상황은 거의 없었지만 말입니다. 5%의 사람들만 동시에 금을 요구해도 시스템은 붕괴할 것입니다. 40년 후 제1차 세계대전 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평화의 시대는 끝났고 전쟁 비용을 위한 화폐 발행과 레버리지가 높은 금융 시스템 내의 광범위한 금상환 불이행이 이어졌습니다. 전쟁 증세는 인기가 없고 반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쟁 비용을 대려고 통화 가치 희석 등 덜 투명한 방법을 씁니다. 과거 정부가 전쟁 자금을 위해 통화 가치를 낮출 때는 그 과정이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동전의 가치를 급히 낮출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세금을 걷고 녹이고 다시 주조하여 품질이 낮은 동전을 경제에 다시 유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된 금을 담보로 하는 예금과 종이 청구권을 주로 보유하는 상황에서는 금 상환을 끊는 것은 펜을 한 번 긋는 일에 불과합니다. 이로써 막대한 화폐를 빠르게 찍어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보유한 금의 양에 제한받지 않았고 시민들의 유동성 저축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 쌓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 금융시대의 두 번째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금 태환이 붕괴되었고 일부 국가는 시민들의 금 소유를 불법화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후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심각한 황폐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하던 미국이 새로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944년 연합군이 승리를 눈앞에 두었을 때 44개국 대표들이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 모였습니다.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국은 뱅커라는 중립적 준비자산 시스템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고 달러를 금에 연동하는 방식을 밀어붙였습니다. 미국의 제안이 채택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체제 아래에서 미국인들은 금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었고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없었지만 외국 중앙은행들은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브레튼우즈 회의를 거쳐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창설되었고 이들은 체제를 유도하고 강제하며 규제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했습니다. 이번에도 아킬레스건은 부분지급 준비제였습니다. 1950년부터 1970년 사이 은행 대출과 정부 적자로 인해 유통되는 달러의 양은 3배로 늘어났습니다. 외국으로 금이 빠져나가며 미국의 금 보유량은 줄었습니다. 여고의 달러가 늘어나며 부분지급 준비제도 위에 또 다른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체제의 붕괴가 확실시되자 닉슨 대통령은 1971년에 금 태환을 정역 중단했습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의 세 번째 시대는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후 197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1971년 이후 세계는 완전히 뒷받침 없는 통화 시스템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이전 시대와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국내 거래 시 통화 사용을 강제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국제 무역에서 타 정부의 뒷받침 없는 장부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와 군사력을 보유했고 브레튼우즈 시대부터 이어진 달러의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1974년 닉슨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과 협정을 맺어 사우디가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달러 흑자를 축적하고 그 흑자를 미국에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매우 수익성이 좋은 무기 판매 계약과 군사적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이 관행은 다른 오페크 국가로 퍼지며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거의 모든 글로벌 에너지 거래는 달러로 표시되었습니다. 각 국가가 금 보유고를 통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뒷받침했던 근본 위제 시대와 미국의 막대한 금 보유량과 다른 나라들이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했던 브레튼우즈 체제, 그리고 달러와 미국 국채가 세계 무역의 기둥 역할을 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까지 우리는 중앙 집중화와 추상화로의 점진적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1900세기 후반에 전신이 발명되고 널리 보급된 이후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권력의 통합과 현실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해 왔습니다. 물리적인 통화 결제는 자산 이동 속도에 따라야만 하는 반면 거래는 빛의 속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신용 추상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과 중앙은행에 막대한 권력을 부여했는데 그들이 빠르고 먼 거리의 가치 이전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물리적 이전을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돈을 중앙은행 장부 중심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은 각 국가의 장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과거의 영란은행과 현재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국제무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 세계적인 장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는 약 160개의 서로 다른 통화가 존재하며 각 통화는 자국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집니다. 국경 밖에서는 통용이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합니다. 부국 통화는 가치가 천천히, 대부분은 빠르게 하락합니다. 이 모든 통화를 잇는 글로벌 금융구조의 닻은 미국 달러입니다. 각국은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보유하고 국제 무역 계약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체결하며 해외 채권자들로부터 달러로 표시된 금융 지원을 받습니다. 이는 모든 미국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는 지정학적으로 큰 이득을 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통화 정책을 완화하여 달러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채권국들이 보유한 외환 보유고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 달러 가치를 높임으로써 채무국들이 갚아야 할 부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금융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전 세계 통화의 실패율은 매우 높습니다. 1990년대 당시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았던 브라질은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초인플레이션은 아르헨티나, 유고슬라비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폴란드, 카자흐스탄 등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루,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레바논 등 여러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멕시코, 베트남,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터키와 같은 국가들도 이 기간 동안 세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이는 초인플레이션 직전입니다. 많은 국가가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인구가 2억 명이 넘는 나이지리아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3%의 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주요 20개국 회원국이며 인구 합계가 1억 3천만 명이 넘는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수년간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1916년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이집트는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절반으로 급격히 낮추었으며 1922년에 또다시 평가절하를 단행했습니다. 모두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절하가 일어나면 사람들의 저축 가치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현지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의 실질 가치도 크게 떨어집니다. 지난 50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통화 안정성의 부재는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게 만들며 이는 역설적으로 통화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파괴적이고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을 만듭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도 돈은 종종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유럽과 일본은 18조 달러가 넘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고전했습니다. 정부나 대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격변은 인센티브를 역전시켰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채권 보유자들의 구매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은 8조 달러 이상의 부채를 늘렸습니다. 그 상당 부분은 사실상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어 충당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가구당 6만 달러가 넘는 액수와 맞먹지만 일반적인 미국 가정은 그 정도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60여 개의 통화 관할권이 존재하며 미국을 포함한 이들 정부는 사람들의 저축과 임금 가치를 깎아내릴 권한을 가집니다. 종종 이 가치를 돈이 만들어지는 곳과 가까운 다양한 집단에게 불투명하게 전달하곤 합니다. 돈의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치가 희석되고 때로는 부패한 정부 관료들에게 그 가치가 흘러갑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신용과 구제금융의 특혜를 받는 금융가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국가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비난의 대상이 많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 구조 자체가 부패했다는 점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특정 개인이나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고장났고 낡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마도 필요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일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고 끄듯 바꿀 수 없고 탈중앙화되어 있으며 허가가 필요 없는 시스템 말이죠. 오픈소스여야 합니다. 인터넷 이후 암호학자들은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를 연구했습니다. 2082년 데이비드 차움은 상호 불신하는 집단이 암호 기술을 활용해 공유 원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아담 백과 닉 자보 같은 인물들은 그리고 할피니는 전기와 처리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디지털 토큰을 만드는 방법을 탐구했는데 이를 작업 증명이라고 합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의 익명 프로그래머가 기존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비트코인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백서는 노드 분산 네트워크와 암호학 및 작업 증명을 통한 거래 타임스탬핑을 사용하여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2009년 나카모토는 설계를 구현한 오픈소스를 공개했고 비트코인 타임체인이 탄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놀라운 점은 빛의 속도로 소지자 자산 최종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지속되어 온 거래와 결제 사이의 속도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합니다. 다시 말해 중앙 집중식 중개인이나 신용에 의존하지 않고도 먼 거리로 돈을 빠르게 보낼 수 있는 최초의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희석되지 않는 유한한 화폐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비트코인은 여러 방식으로 개선되고 공격에 대한 내성을 검증받았으며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는 경쟁자들에 의해 복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가장 크고 가장 유동적이며 가장 탈중앙화되고 가장 안전한 암호화폐로 남아 있습니다. 변동성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주기마다 시장 가치와 채택 면에서 더 높은 고점과 저점을 기록해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원리는 누구나 노트북과 같은 기기로 오픈소스 노드를 운영할 수 있고 모든 노드가 원장의 전체 내역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개인 키를 통해 거래에 서명하고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주소 간에 코인이나 그 일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채굴자들은 전기와 처리 능력을 제공하여 원장에 새로운 거래 블록을 추가합니다. 네트워크 초기 몇 년 동안 각 세 블록에서 생성되는 거래 수수료와 새로운 코인을 받는 대가로 말이죠. 네트워크 개발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규칙을 변경하거나 코인 가치를 희석하거나 거래를 검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트워크는 노드 운영자와 채굴자들의 충분한 합의가 있을 때마다 오픈소스 개발자들에 의해 하위 호환 방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추가 계층이 비트코인의 속도, 거래 처리량 또는 프로그래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기본 계층은 여전히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결국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고정 공급되며 이는 시작부터 미리 프로그래밍된 인플레이션 패턴에 따라 채굴자들에 의해 생성됩니다.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가치를 보내고 휴대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로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중앙화된 은행 시스템의 실질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 기술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160여 개의 법정 화폐 거품을 뚫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금과 금은 공항에서 차단될 수 있고 은행 송금은 엄격하게 통제되지만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직접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개인 키를 나타내는 12단어를 적거나 외우기만 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개인 키를 말이죠. 사람들은 화폐의 가치 하락과 검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권위주의 체제 아래 살고 수십억 명이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을 겪는 이 세상에서 이 160개의 통화 장벽을 허물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더 중앙집권화된 디지털 화폐의 발전을 촉진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 달러 토큰을 여러 블록체인에서 거래하게 하여 인플레이션 국가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쉽게 저축하도록 돕습니다. 저축을 위한 달러 말이죠. 게다가 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출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법정 화폐를 더욱 중앙 집권화한 디지털 버전입니다. 지금은 갈림길이며 앞으로 나아갈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지난 150년 동안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 금융 시스템은 중앙 집권화와 추상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는 거래와 결제 속도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계속 팽창하는 신용에 의존해왔습니다. 과거 화폐를 효율적으로 만든 기술들은 대부분 더 중앙 집권화되고 통제받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 가지 길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국가가 시민을 정밀하게 통제하고 권한을 행사하며 가치를 희석하는 기존의 중앙 집권적 시스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반면 다른 길은 비트코인과 같은 오픈소스 암호 기술의 등장은 신용 없이도 빠른 디지털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 추세와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나 더욱 탈중앙화되고 간소화된 디플레이션 통화 시스템으로 향하게 합니다. 돈은 공유 장부입니다. 누가 이 장부를 관리하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초기 신용 시스템은 지역사회가 관리했고 상품 화폐는 자연 법칙을 따랐습니다. 법정 화폐는 은행과 국가의 관할권 아래 놓이게 되었고 비트코인 같은 오픈소스 탈중앙화 화폐는 사용자가 관리하며 시장의 힘에 의해 선택됩니다. 현대에 들어 우리의 돈은 중앙집권화되고 폐쇄적이며 160가지 방식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방법은 더 탈중앙화되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게 만들어 개인의 힘을 키우는 동시에 우리를 분리하는 금융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오픈소스 화폐는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보낼 수 있으며 누구나 휴대할 수 있고 누구나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국경을 넘어 모든 사람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친구와 공유하세요. 더 알고 싶다면 제 책 망가진 돈, 금융 시스템이 왜 실패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How money and banking work and why they're broken today. There are over 160 currencies in the world today, and the money supply from most of them increases rapidly, which persistently and invisibly dilutes people's savings and wages, and siphons that value away towards others. Money can be printed or lent into existence for corporate interests, bankers, or corrupt officials, and this purchasing power is taken away from the public in ways that are purposely more subtle and harder to detect than taxation. And as people try to reach outside of their regions for better money elsewhere, capital controls and other points of friction are often used to keep them in. Even in wealthy countries, all is not well. While inflation may not be as high, the money concentrates toward a smaller and smaller number of hands over time, and more debt is piled up on the government ledger. Political polarization grows, as nobody can agree on who is causing it or why it's happening. Improving technology should make things cheaper over time, but central banks' inflation mandates are to ensure that prices continually increase instead by continually expanding the amount of money in the system. Money affects us all. It's how we make contracts, how we coordinate economic activity, and how we store our purchasing power for the future. And while the world has improved in many ways, money itself continues to be broken for most people worldwide. I'm Lynn Alden, and this is a problem I have invested countless hours into understanding. I grew up in poverty,
which from a young age gave me a strong interest in saving and investing. In my adult life, my husband and I split our time each ye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Egypt, since our shared roots, families, and friends are in both places. So, I see firsthand the troubles that broken money can cause, both subtly in a developed country and more overtly in a developing one. I currently analyze and invest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s a profession. But before that, I was an engineer building, taking apart, and understanding complex systems. I view money as another system I must take apart to understand. This video aims to distill the knowledge I've gathered on this topic. For a deeper dive, refer to my book, Broken Money: Why Our Financial System is Failing Us and How We Can Make It Better. For us to understand our monetary system from the top down, we must start at the bottom and work our way up. Let's rip away the complexities and pose a fundamental question. What is money? Trading goods on the spot is a challenge, as there are more ways a trade can fail than succeed. If you have extra spears but lack furs, and I have extra furs but lack spears, that's a relatively rare scenario where our needs align. When this barter system scales to an economy that produces 5 different products, it results in 10 unique trading pairs. With 20 different products, there are 190 trading pairs. And with 100 different products, that number of trading pairs grows to 4,950. Clearly, a more efficient trading method is needed. One way to address this is by making the timing of a transaction more flexible. Suppose you have extra spears and are short on furs, while I have extra spears and furs, but I don't need anything from you. If you ask me for furs, I could give you some in exchange for an unspecified favor at a later date. This is called flexible social credit. In settings with family and friends, gifts are exchanged as a form of social credit with no specific expectation of repayment. And outside of close relations, people keep track of who is helpful and who is a burden. When a well-liked community member needs help, others are more generous with their offerings because of the social history attached to the person in need. In larger settings, credit systems adhere to a more formal type of credit. In these systems, a person can borrow some value in the present, but they must promise to repay it later. And there's often some local authority that sets the rules regarding how credit is handled. Suppose a baker needs meat from a butcher, but the butcher already has bread. The baker can create, quote, bread credits, where each credit is a promise that can be exchanged for bread in the future. If the butcher trusts these bread credits will hold that promise, they make a transaction. Still, the butcher takes on some risks, in this case, trusting that the baker will remain in business. Another solution is to use a commodity as money. Rather than finding a person who has what you specifically need, and where you also have what they specifically need, people can use a portable, divisible, durable, scarce, and widely desired universal good as one side of every transaction. Among hunter-gatherers, shell jewelry beads served as a common form of money. They were small, long-lasting, wearable, hard to make, and widely desirable. People frequently found use in acquiring more shell jewelry than they currently possessed due to its size, wearability, aesthetic appeal, and the value it holds over time. So, if you find yourself short on spears, and I have no immediate need for your goods, I might request shell jewelry in exchange, even if it's not an immediate necessity for me. I can wear the jewelry, and later, when I come across something I desire, I can offer the jewelry for trade. As commodity money evolved, gold and silver coins gained popularity across numerous empires. These slender discs adhered to standardized shapes, weights, and fineness, simplifying their ability to be verified by anyone using them, which in turn enhanced the efficiency of transactions. Coins established dominance over all other forms of commodity money for 3 primary reasons. First, gold and silver are harder to increase the supply of relative to other commodities due to their unique properties. Second, coinage with guaranteed size and purity makes gold and silver easier to use in transactions than raw bits of metal. Third, the acceptance and liquidity of coins issued domestically would generally be higher than that of foreign coins, which would ensure widespread acceptance of a standardized unit within that region. Ultimately,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at is money is that money is a ledger for payments and savings. Ancient monetary systems usually consisted of a blend of commodity money and credit.
Commodity money represents a ledger whose attributes and constraints are governed by the laws of nature, and was useful for determining a society's standard unit that transactions would be denominated in. Holding commodity money in one's own possession also served as a way to store value independently, without relying on anyone else's ongoing memory or liability. Meanwhile, various credit agreements represent a shared ledger governed by humans, either orally or in writing, and were used to make transactions more efficient, either between known entities or with the backing of a shared authority. And this is what led to the rise of banking. In medieval times, a popular paper-based financial instrumen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as the suftaja, playing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a system known as hawala. Under this arrangement, a hawaladar money changer operated in one city while their business partner worked in another. To transfer money between cities, an individual could deposit gold with their local hawaladar, and either they or their recipient could redeem the same amount of gold from a hawaladar in another city. This system relied on a network of trust and credit among hawaladars,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safety of long-distance money transfers. Hawaladars with established relationships conducted regular credit-based transactions on behalf of their clients while settling with each other less frequently, but under more secure conditions. Without this system, merchants would have had to transport bulky and unsafe quantities of gold between cities more frequently. This idea of a paper-based credit system eventually made its way into Europe through trade and warfare interactions between Christians and Muslims. With the advent of the Renaissance in Europe, the development of double-entry bookkeeping facilitated increasingly intricate credit arrangements and the emergence of well-known financial institutions. The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further enabled the creation of more complex financial paper instruments based around increasing levels of negotiability. In financial jargon, negotiability means that a financial instrument can be transferred to another party, which makes it more broadly applicable and liquid. In the initial stage, a simplistic, non-negotiable paper instrument can only be redeemed by the specific party, as specified in its original creation. In the second stage, a paper instrument is issued to a specific party and is intended for their redemption, yet it possesses negotiability, allowing it to be signed over to another party who can then redeem it instead. This involves a more intricate and trusted financial network, connecting a larger number of counterparties. In the third stage, a paper instrument, such as a banknote, is an asset that is owned by whoever possesses it, enabling it to be freely exchanged between parties, with no need for ownership transfer beyond physical possession. This third form relies on the existence of large and widely recognized institutions. Otherwise, merchants would not accept these banknotes. The foundational issue with banking lies in the necessity for customers to trust banks to effectively manage their reserves. In the gold-based banking systems of past centuries, customers expected that their deposits and banknotes could be redeemed on demand. However, bankers frequently betrayed that trust as they recognized that most individuals did not redeem all their gold at once, which allowed bankers to lend out some of their gold while maintaining only a fraction for customer redemptions. One way around this problem is with full reserve banking. In this approach, all demand deposits, which can be redeemed by depositors at any time, must be fully backed by liquid reserves, and any loans that a bank makes must instead be funded by time deposits with an equal or longer duration. So, if a bank offers a 2-year loan, it should be supported by certificates of deposit with at least 2 years of duration. This practice of matching durations leads to a more stable system because it avoids making commitments about liquidity that cannot always be fulfilled. Much of history has decided against full reserve banking in favor of fractional reserve banking, where demand deposits can be redeemed at any time, even though only a fraction of them are kept in reserves for immediate redemption. This approach hinges on the assumption that not many people will redeem or withdraw their money at the same time. However, during crises, they often do. When money is borrowed from a bank, it leads to the creation of additional fractionally reserved deposits. These deposits can then be placed in another bank, where they are once again subject to fractional reserve practices and can be lent out immediately, repeating the process. This cycle results in the double counting, triple counting, quadruple counting, and so on for base money, causing the system to be burdened with many times more gold claims than there is actual gold. While this system functions well most of the time, it occasionally experiences catastrophic failures.
Central banks were established to mitigate the impact of fractional reserve banking crises and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governments during times of conflict. In the absence of a central bank, a system is typically referred to as free banking. Under a free banking arrangement, banks safeguard their own gold, issue deposits, and distribute banknotes redeemable for gold, although they still normally have to follow regulations placed on them by the government. In contrast, when a central bank is established and granted monopoly status by the government, all banks are required to deposit their reserves with the central bank, which holds the gold on their behalf. This setup involves fractional reserve practices even within the central bank that manages the reserves. When a fractional reserve bank faces a run on its reserves, it can borrow from other banks using its loan assets as collateral. But during financial crises, mutual distrust among banks can lead to system failures due to excessive claims on money compared to available reserves. To counter this, central banks often resort to printing more currency, causing currency devaluation, breaking gold pegs, and inflation. Eventually, many central banks and governments abandon gold-backed currency altogether to create a new type of global financial system. The rails that move money and credit are highly intricate, and their structure evolves over time due to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shifts in geopolitical dynamics. At its core, the global financial system facilitates international trade settlement and external financing between different countries. In a system where each country maintained its own separate central bank currency ledger, often with mutual distrust regarding the soundness of each other's currency, a global reserve asset becomes essential to unify various currencies for international trade. Since 1871, this system has undergone 3 structural transformations. After the first transformation, the modern financial era began with the International Gold Standard, which spanned from 1871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By the 1860s, the telegraph revolutionized communication with the completion of the first cross-Atlantic cable, enabling instant communication across continents, a feat previously unimaginable. The end of the Franco-Prussian War in 1871 marked the onset of a period of European peace and the widespread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Gold Standard.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centralized its banking system during the Civil War and joined Europe in adopting the gold standard. While the telegraph created new possibilities, it also introduced a challenge. Transactions could now occur at the speed of light across countries and continents, but physical settlements of money were constrained by the limitations of physical matter. This mismatch created arbitrage opportunities, which banks and central banks capitalized on. They held a monopoly over fast, long-distance value transfers, utilizing paper and telegraph communication to update each other's ledgers with minimal need to ever physically send and verify actual gold. In 1875, William Stanley Jevons published a book titled Money and the Mechanism of Exchange. Similar to my 2023 book, Broken Money, Jevons explored the history of money and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s surrounding it. He highlighted that thanks to the telegraph and other rapid communication methods, transactions could frequently occur with minimal reliance on physical metal. The global financial system was gravitating towards centralization, particularly around London, where bankers could efficiently transact through a centralized clearinghouse. Jevons also recognized the substantial risks accompanying this growing efficiency. He emphasized that there are approximately 20 times more claims for gold than actual gold reserves. He cautioned that bankers should never forget that these fractionally reserved claims essentially represented promises for gold, even though they were rarely redeemed as such. Even if just 5% of people simultaneously demanded their gold, the system would crumble. Fast forward 4 decades, and this scenario unfolded during World War I. The era of European peace came to an end, leading to money printing for wartime purposes and widespread defaults on gold redemption within a heavily leveraged financial system. Taxing for wars is unpopular and can lead to revolts and revolutions by the people. So, governments often turn to currency dilution and other less transparent methods to pay for them. In earlier centuries, when governments aimed to debase their currency for war financing, the process unfolded slowly. There is no swift method to diminish the value of coins held by people. Instead, it required taxation, melting, reminting, and reintroducing lower quality coins into the economy.
However, in a scenario where individuals predominantly hold deposits and paper claims backed by gold stored in central bank vaults, the ability to sever gold redemption becomes a matter of a stroke of a pen, allowing for the rapid printing of vast amounts of money. Governments were no longer restricted by the quantity of gold in their reserves. They could continue fighting until they depleted the liquid savings of their entire citizenry. The second period of the modern financial era unfolded after World War II and extended until 1971. During the war years, gold pegs collapsed worldwide, with some nations even outlawing gold ownership for their citizens. Following the war, most countries, except the United States, faced severe devastation. So, the United States, representing over 40% of the global economy, assumed a central role in a new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In 1944, as the Allied forces neared victory, representatives from 44 countries convened in Bretton Woods, New Hampshire, to design the future global financial system. Britain advocated for a system centered around a neutral reserve asset called a banker, while the United States pushed for pegging all currencies to the dollar, with the dollar itself tied to gold. The US proposal prevailed, leading to the establishment of what we now recognize as the Bretton Woods system. Under this system, it remained illegal for Americans to own gold, and they couldn't redeem dollars for gold, but foreign central banks had that privilege. The creation of the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ollowed the Bretton Woods Conference, serving as key components for enticing, enforcing, and regulating the system. Once again, the Achilles heel was fractional reserve banking. Between 1950 and 1970, the number of dollars in circulation tripled due to bank lending and government deficits, even as U.S. gold reserves diminished through foreign redemptions. Offshore dollars further multiplied, essentially forming one fractional reserve system on top of another. By the late 1960s, it became evident that the system was destined to fail, prompting President Nixon to terminate gold redeemability in 1971. The third and current era of the modern financial system commenced in the 1970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Bretton Woods system. After 1971, the world found itself in an entirely unbacked monetary system, marking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previous eras. While governments could compel their citizens to use currency for domestic transactions, the challenge lay in trusting other governments' unbacked ledgers for global trade. During this period, the United States still held the world's largest economy, military power, and global dollar network effects from the Bretton Woods era. In 1974, the Nixon administration struck a deal with the Kingdom of Saudi Arabia, requiring that Saudi Arabia would exclusively sell its oil in dollars, accumulate dollar surpluses, and invest those surpluses in U.S. government bonds as reserves. In return, the U.S. would offer lucrative arms deals and military protection. This practice extended to other OPEC countries, giving rise to the petrodollar system. And for a substantial period, almost all global energy trade was denominated in dollars. Throughout these three eras, the gold standard, where nations supported their currencies with gold reserves, the Bretton Woods system, characterized by the United States' substantial gold holdings and other countries pegging their currencies to the dollar, and the petrodollar system, where the US dollar and US government bonds serve as the pillars of global trade, one can see a gradual shift toward two defining features: centralization and abstraction. Since the invention and deployment of the telegraph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the global financial system has witnessed a consolidation of power and a separation from reality. The ability for transactions to occur globally at the speed of light, while physical monetary settlements can only happen at the pace of material transfer, requires a level of credit abstraction to work. This shift granted banks and central banks significant power, as they effectively monopolized fast, long-distance value transfers. Eventually, they could just drop material transfer from the system altogether and define money entirely around central bank ledgers. Central banks took on the role of managing the ledgers for their respective countries, and notably, the Bank of England in the past and the U.S. Federal Reserve in the present have also served as the global ledgers that bound international trade together. As a result, there are approximately 160 different currencies worldwide, each holding a local monopoly within its own jurisdiction.
with limited or no acceptance beyond its borders. Currencies of wealthy nations tend to lose value slowly, while most currencies lose value quickly. The anchor of this global financial architecture between all these currencies is the US dollar. Countries maintain dollar-denominated assets in reserves, denominate significant portions of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in dollars, and access dollar-denominated financing from foreign creditors. This greatly benefits the United States geopolitically, even though it doesn't necessarily benefit all Americans. For instance, the United States can devalue the dollar through softer monetary policies, thereby diminishing the purchasing power of currency reserves held by creditor nations. Or the United States can strengthen the dollar through tighter monetary policies, increasing the value of liabilities owed by debtor nations and sending them into financial crises. The failure rate for currencies around the world is very high. In the 1990s, Brazil, at the time the fifth most populous country in the world, experienced severe hyperinflation. Since the 1980s or later, hyperinflation has impacted other nations such as Argentina, Yugoslavia, Zimbabwe, Venezuela, Poland, Kazakhstan, Peru, Bulgaria, Ukraine, Lebanon, and several others. Additionally, countries like Israel, Mexico, Vietnam, Ecuador, Costa Rica, and Turkey grappled with triple-digit inflation during this period, which is on the brink of hyperinflation. Many other countries experienced recurring periods of double-digit inflation. Nigeria, with a population of over 200 million people, has witnessed an annualized price inflation rate of 13% over the past decade. Turkey and Argentina, both esteemed members of the G20 nations with a combined population exceeding 130 million people, have struggled with runaway inflation for years. In 2016, Egypt, home to over 100 million people, drastically devalued its currency by half relative to the dollar, and repeated this devaluation again in 2022. Both actions taken at the bidding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hen such devaluations occur, not only do people see their savings lose value, but their ongoing wages denominated in local currency units also suffer. Over the past 50 years, very few developing countries have attained developed status. The absence of currency stability forces them to rely on external currency financing, which ironically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their currency instability, creating a destructive and nearly inescapable cycle. Even in wealthy countries, money often doesn't make sense. From 2016 to 2021, Europe and Japan grappled with negative yielding bonds valued at over 18 trillion. Instead of earning interest for lending to governments and major corporations, individuals had to pay for this privilege. This upheaval in the financial system inverted incentives, and a global inflation surge in the ensuing years greatly eroded the purchasing power for those bondholders. Between 2020 and 2022, the United States increased its public debt by over $8 trillion, a significant portion of which was effectively printed by the country's central bank. This equates to more than $60,000 per American household. However, the average American family has not received anywhere near this amount of stimulus. With more than 160 currency jurisdictions worldwide, these government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possess substantial authority to erode the value of people's savings and wages, often channeling this value opaquely to various parties situated closer to the source of money creation. As money is continually diluted with ever-growing supply, sometimes value is funneled to corrupt government officials. Other times, it is funneled toward financiers with privileged access to credit and bailouts. The details vary by country, and although there is plenty of blame to go around, the important point is that the incentives themselves are corrupt. The heart of the problem does not lie with specific individuals taking advantage of the system, or even those maintaining the system. The problem is that the system itself is simply broken and outdated. Perhaps what is needed is an entirely new system, one that cannot be changed at the flip of a switch, one that is decentralized, one that is permissionless, one that is open source.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cryptographers have sought methods for creating decentralized digital currency. In 1982, David Chaum published a research paper on how mutually distrustful groups could use cryptography to maintain a shared database or ledger. During the 1990s and early 2000s, figures like Adam Back, Nick Szabo, and Hal Finney explored ways to create digital tokens supported by electricity and processing power,
a concept known as proof of work. In 2008, an anonymous programmer using the name Satoshi Nakamoto published the Bitcoin white paper, which expanded on these earlier ideas. It outlined a method for creating a decentralized digital currency using a distributed network of nodes and transaction timestamping through cryptography and proof of work. In 2009, Nakamoto released the open source application to implement his design, and thus the Bitcoin time chain was born. What makes Bitcoin remarkable is its ability to enable bearer asset final settlements at the speed of light. It effectively closes the speed gap between transactions and settlements that has persisted since the late 19th century. In other words, it's the first workable way to quickly send money long distances without relying on centralized intermediaries and credit. And it comes with its own finite unit of account that cannot be diluted. For the past 15 years, Bitcoin has been refined in various ways, tested to see how robust it is to attacks, and copied by competitors to see if there's any way to do it better. So far, it has continuously remained the largest, most liquid, most decentralized, and most secure cryptocurrency. Although it has been volatile, Bitcoin has reached higher highs and higher lows of market value and adoption, cycle after cycle. Bitcoin works because anyone can run an open source node on a simple device such as a laptop, and these nodes all store the full history of the ledger. Users possess private keys, enabling them to sign transactions and pay fees to move coins or fractional coins between addresses. Miners contribute electricity and processing power to add new transaction blocks to the ledger in exchange for receiving transaction fees and new coins that are generated in each new block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network. No individual entity, including the network's creator, can change the rules, dilute people's coins, or censor transactions. The network can, however, be updated over time in a backwards compatible way by a revolving set of contributing open source developers whenever there is enough consensus by the node operators and the miners to do so. While additional layers can enhance Bitcoin's speed, transaction throughput, or programmability, the base layer remains simple and robust, with an eventual fixed supply of 21 million Bitcoins generated by miners over time in a pre-programmed deflationary pattern since inception. Value can be sent to anyone with an internet connection or brought with anyone globally. Bitcoin is decentralized digital money, offering a viable alternative to inflationary, centralized banking ledgers. This technology is helping to pierce the 160 different fiat currency bubbles that people are trapped in. Cash and gold can be blocked in airports, and bank transfers are tightly controlled. But people can send Bitcoins directly to others across borders, or bring their Bitcoins with them as they move around the world, just by writing down or memorizing 12 words representing their private key. People can protect themselves against monetary dilution and financial censorship. In a world where half of the population lives under varying shades of authoritarianism and billions of people live with persistently high inflation, the ability to fracture these 160 currency silos and connect them together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However, this technology has also catalyzed the development of more centralized digital currencies. Private stablecoins, for instance, enable collateralized dollar tokens to trade on multiple blockchains, providing people in numerous highly inflationary countries easier access to US dollars for savings. Additionally, governments have explored and sometimes launched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which are digitally native, even more centralized versions of fiat currencies. This era marks a fork in the road, offering two distinct paths going forward. Over the past century and a half, within the telecommunication age, the global financial system has gravitated toward increased centralization, abstraction, and inflation, driven by the gap in speed between transactions and settlements, and relying on ever-expanding credit to bridge this gap. Most technologies in the past that made money more efficient have come at the cost of making it more centralized and controlled. On one path going forward,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an continue the prior trend of ever more centralized systems that enable precise control and authority and dilution by nation-states over their citizens. On the other path, the emergence of Bitcoin and other open-source cryptographic technologies facilitating rapid digital settlements without the need for credit in a peer-to-peer manner charts a course that diverges from this trend, leading toward a more decentralized, streamlined, and deflationary monetary system. Money is a shared ledger, prompting the central question of who governs this ledger. Early credit systems were governed by local communities.
Commodity money abided by natural laws. Fiat currencies came under the jurisdiction of banks and nation states. And open source decentralized money like Bitcoin is governed by its users and selected by market forces. In modern times, our money has been broken because it has been centralized, closed, and corrupted in 160 different ways. If we're going to fix it in the digital age, a powerful method would be to make it more decentralized, open, and transparent, so that it can strengthen people as individuals, while at the same time shattering the financial silos that separate us. With open source money, anyone can hold it, anyone can send it, anyone can bring it with them, anyone can build new technologies that make it better, and everyone across borders can be connected by it. If you enjoyed this video, share it with a friend. If you want to learn more about these topics, check out my book, Broken Money: Why Our Financial System is Failing Us and How We Can Make It Better.